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느라 굉장히 이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도 오랜만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제 좋은 강의들 이렇게 들으면서 좋은 내용들이 워낙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더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극다산성 오돈을 위한 새로운 공식들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 간단한 소개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고, 현재는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제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양돈 연구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강의에도 참여하면서 현장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그냥 다산성 모돈이 아니고 극다산성 모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극다산성 모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은 초다산성 모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극다산성 모돈과 일반 다산성 모돈과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그래서 보시면 영어로는 하이퍼 프롤리픽 사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전미사 하이퍼가 어떤 의미냐 하면, 보통은 지나치다, 정상보다 너무 과하다, 그럴 때 이제 붙이는 이제 접두어인데, 주로 이제 의학 용어에서 보면은 저 하이퍼가 언제 붙냐 하면 하이퍼텐션, 그래서 고혈압, 혈압이 정상보다 높을 때, 혹은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보다 지나치게 과하게 항진돼 있을 때 주로 하이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프롤리픽 사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산성 모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하이퍼 프롤리픽 사우라고 하면은 뭘 얘기할까요? 정상보다 지나치게 많이 낳는 모돈, 열나 많이 낳는 모돈을 우리가 하이퍼 프롤리픽 사우, 그래서 초다산성 모돈, 극다산성 모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돈들을 우리가 하이퍼 프롤리픽 사우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덴마크에서 종돈을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유두의 개수를 선택을 할 때 양쪽, 왼쪽, 오른쪽 각각 7개씩, 그래서 총 14개의 유두가 달려 있으면 정상적인 모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돈, 사우라고 하는 그 모돈 같은 경우에는 모돈이 가지고 있는 유두 개수보다 적게 새끼를 낳는 모돈을 모돈이라고 한다면, 프롤리픽 사우, 다산성 모돈이란 유두 개수 정도의 새끼, 실산을 갖는 모돈, 그래서 한 13개, 많으면 14개 정도까지 낳는 모돈을 우리가 다산성 모돈이라고 하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 프롤리픽 사우, 극다산성 모돈은 양쪽, 왼쪽, 오른쪽 유두 개수보다 더 많은 실산을 갖는 모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다산성 모돈이다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4개의 정상적인 유두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산 15두 이상을 평균적으로 낳는 모돈을 우리가 극다산성 모돈이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목적은 사실은 시대를 거치면서 모돈이 다산성 모돈으로 유전적으로 개량이 됐고, 또 다산성 모돈이 극다산성 모돈으로 유전적으로 개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우리의 관리 패러다임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다산성 모돈이 들어오면서, 또 다산성 모돈 이후에 극다산성 모돈이 들어오면서 현장에서는 이거 많이 낳기만 하지 키우기가 어렵다, 오히려 옛날 모돈이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전적인 개량을 따라가는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이제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요 얘기는 이제 그 토마스 쿤이라는 그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어떤 사고의 틀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그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식이 다산성 모돈, 극다산성 모돈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모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패러다임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혁명, 과학혁명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관리의 패러다임도 혁명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혁명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관리를 할 때 흔히 알고 있는 패러다임 그러면 뭐 후보돈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후보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키워서 초교배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모돈들이 교배를 하고 임신사에 올라가서 분만 전까지 임신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머릿속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분만 전후 관리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극다산성 모돈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포유자돈 관리, 특히 양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강의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농장도 이제 극다산성 모돈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유전력을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산자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런 뭐 2단계 양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포유자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극다산성 모돈 도입 초기부터 많이 논의가 됐었고 현장에서도 이미 이제 많이 적용을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후보돈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후보돈 관리할 때 후보돈 관리의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이제 그 후보돈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그 관리의 어떤 그 후보돈에 관한 패러다임은 아직까지도 그 순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더 아쉬운 건 뭐냐면은 그런 순치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조를 해왔고 후보돈 격리돈사가 왜 중요하고 건강한 후보돈이 동군으로 편입돼야 왜 그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은 얘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보 격리사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음성 후보돈이 들어와서 비육사나 아니면은 종부사로 바로 편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주 기초적인, 사실은 모돈 단계에서 이미 정리가 다 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관리의 패러다임이라면,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후보돈 관리의 패러다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연산성. 이 후보돈이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후보돈을 생산을 하는 농장도 있고 후보돈을 종돈장에서 비싼 비용을 치르고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잘 키운 혹은 비싸게 들여온 후보돈이 우리 농장에 들어와서 얼마나 밥값을 하면서 오랫동안 농장에서 일을 해줄까에 대한 부분에 관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후보돈 관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요 이제 선수가 누군지 다 아시죠?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박용택 선수라고, 이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들어와서 19년 동안 선수로서 활동을 했고, 근데 중요한 게 19년 동안 선수로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서 19년 동안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용택 선수처럼 후보돈이 들어오면 오랫동안 우리 농장에서 최고의 성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후보돈이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제 극다산성 모돈 후보돈 관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돈들 관리는 여러분들 속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후보돈들 체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BCS 또는 체중 또는 등지방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농장 초교배 일령에 원하는 체중, 원하는 등지방이 돼서 원하는 뭐 번째에 발정이 온 상태에서 교배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를 이제 관리의 목표로 할 텐데, 그런 이제 BCS나 등지방이나 아니면 체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현장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등각기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체중계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지방 측정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 해서 한 2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덴마크에서 이제 실제로 종돈장을 운영하는 대표님, 그 다음에 그 종돈장의 현장 생산관리 책임자,
그다음에 그 덴마크의 수의사분들을 2년 동안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사양 관리 부분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그 후보돈 관리를 설명을 할 때마다 요 사진을 항상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질문이 요 두 사진에 나오는 돼지 중에 어떤 돼지가 이상적인 후보돈의 체형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 오른쪽 중에 어느 돼지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돈의 체형일까요? 둘 다 아니다. 네, 또 둘 중에 하나만 찍으시면 되잖아요. 왼쪽이 좋은 후보돈, 안 좋은 후보돈? 좋은 후보돈. 네. 오른쪽은 안 계세요? 그럼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요 왼쪽에 있는 후보돈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후보돈의 체형이다. 그럼 요 왼쪽하고 오른쪽의 돼지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예. 최대한 근육질이 아닌 등지방이 찬 후보돈을 초교배 전에 만들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초산차의 번식 성적,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연산성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근육질 후보돈을 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그 덴마크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네들의 그 극다산성 모돈, 덴마크 종돈에 관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덴마크 돼지는 이 근육량이 늘어나는 그 증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유전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후보돈을 그냥 고지고대로 잘 먹여가지고 아이고 잘 큰다, 아이고 잘 큰다 해가지고 키우면 결국엔 이 후보돈이 연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체중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kg 때부터 140kg 정도가 될 때까지 평균 일당 증체를 750에서 800g 정도에 맞춰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걔네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증체 곡선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밑에가 체중이고 여기가 이제 주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출하돈들 출하 체중을 얼마로 생각하죠? 비육돈 출하 체중을? 예, 115kg. 여기 요 111과 121 중간에 115라고 115라고 했을 때, 115라고 했을 때, 그 주령이 대략 후보돈은 115kg 도달하는데 191에서 200일 사이 정도가 되도록 후보돈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어떤 사료가? 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저렇게 체중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까요? 아니면 체중을 저렇게 천천히 키우는 게 어렵다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일반 후보돈들한테 우리가 비육돈 키우듯이 키워버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포텐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돈은 최대한 천천히 꼬닥꼬닥 눌러가면서 키워야 된다는 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후보돈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관리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사료내 단백질을 제한해서, 특히 라이신을 제한해서 근육이 최대한 덜 성장하면서 지방과 근육이 골고루 천천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근육질 후보돈이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요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초교배 시의 체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여기 노란색이 등지방이 초교배 시의 초교배 시의 등지방이 16에서 29mm, 좀 이제 등지방이 두꺼운 후보돈. 그 다음에 파란색이 적절한 등지방, 초교배 시 등지방이 13에서 15mm인 후보돈. 그 다음에 아래 빨간색이 초교배 시 등지방이 6에서 12mm, 좀 낮은 후보돈. 그 다음에 그 후보돈들의 이제 초교배 시의 체중을 얘기를 한 거고요. 요 왼쪽은 뭐냐 하면 그 후보돈들이 2산차 교배에 성공해서 다음 산차로 편입이 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 산차로 편입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어디죠? 체중은 140kg이면서 등지방이 다소 두꺼운 후보돈들이 다음 산차에 2산차 교배가 성공해서 동군으로 편입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2, 3차 편입 확률이 제일 낮은 후보군을 보면 체중은 180kg가 나가지만 등지방이 얇은 보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육질일 경우가 이제 연산성이 일산에서 이산 넘어가는 비율이 제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 체중, 적절한 근육, 그다음에 다소 두꺼운 등지방이 후보돈 초급의 시에 후보돈 체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김문주 대표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료가 마땅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돈을 위해서 별도의 사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후보돈들한테 급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돈장에 종돈을 위한 별도의 사료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비육돈을 위해 공급하는 사료를 종돈장도 같이 급여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농장에서 자가로 후보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그 후보돈을 위해서 급여가 돼야 될 전용 사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 부분의 농장이 사료를 농장에서 직접 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합비를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일반 종돈장들에서 이제 후보돈들을 키울 때 분양 나가기 전까지 후보돈들을 자체적으로 키울 때 급여하는 이제 종돈 프로그램, 사료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 그 단백질 중에서도 라이신의 함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 체중대에서 비육돈에게 급여하는 사료보다 훨씬 낮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소 라이신 함량이 낮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사료를 후보돈들에게 급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근육의 지나친 성장을 피하면서 적절한 성장, 적절한 지방의 축적을 꾀할 수 있는 사료 급여가 후보돈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덴마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사료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농장에서 이제 케이스인데 그렇게 덴마크에서 들어온 그 후보돈을 사실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대로 혹은 조금 지나치게 사료를 줬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살이 찌는지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고 현장에서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던 케이스인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돈 이제 체형을 볼 때 후보돈은 왜 그 빵이라고 그러죠. 이거 후보돈이 빵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뭘 젖돈을 좀 때려 먹여야 되나 뭐 이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제 우리나라 관리자분들의 눈에는 예전에 이제 모돈이나 혹은 그 다산성 모돈 정도의 후보돈 체형, 그러니까 좀 잘 올라온 그런 체형을 좋은 후보돈의 체형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농장에 가서도 제가 이제 덴마크 종돈이 들어왔고 덴마크 종돈에서의 후보돈 관리의 핵심은 저단백 사료를 급여를 해서 천천히 눌러 키우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빵이 올라오는 게 대표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안 되겠다. 다시 젖돈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젖돈을 주시면서 후보돈사의 돼지들을 넣고 이제 키우셨는데 이게 이제 후보돈사가 사실은 환경이 굉장히 좋은 데였어요. 널찍널찍하고 톱밥 깔려있고 돼지들이 막 뛰어놀고 그런 속에서 사료도 이제 제한급여가 아니고 무제한급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제 관리자가 적절한 시점에서 사료도 변경하고 사료 양도 좀 조절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후보돈들이 이제 한 181령 전후로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정 체크를 할 겸 해가지고 한 3달 정도의 순치를 마치고 이제 종부사로 올라왔는데 요 위에 개체 현황판을 보면 193일 된 후보돈의 체중이 161kg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185일 된 후보돈의 체중이 170kg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등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지방을 재봤더니 161kg짜리는 등지방이 10이 나오고 그다음에 170kg짜리가 겨우 우리가 목표로 하는 후보돈 최소 등지방 13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 이거 저울 잘못된 것 같아요. 저울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내가 올라가는데 체중 맞아. 저울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저기 직원한테 등지방 한번 재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등지방을 재고 나서 직원이 그랬대요. 사장님 등지방 기계 고장이야. 등지방 너무 낮아. 근데 그 실제로 직원이 됐을 때도 저 등지방이 나왔고 사장님이 됐을 때도 더 등지방이 나오니까
사장님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등지방 기계에 보면은 그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는 아무튼 등지방 기계에는 이렇게 수정처럼 생겨가지고 그 등지방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봤더니 그 등지방 기계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또 재봤는데 이 등지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들었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근육 성장의 포텐이 터져버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등지방은 제대로 측정이 못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러면 왜 근육질은 별로 안 좋은가? 그럼 왜 등지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방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요 지방에서 분비되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그 돼지의 번식을 조절하는 최상위 단계의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그 이후로 이제 발정에 관련된 이제 호르몬 사이클이 돌면서 발정이 정상적으로 유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모돈에 있어서 이제 지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나치게 근육이 많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지방을 감량을 한 사람의 경우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냐면 이제 과도한 체중 감량이나 이제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과도하게 이제 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생리불순 사람한테 무월경이 많이 온다고 하죠. 그게 바로 지방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후보돈의 어떤 발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이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등지방이 그렇게 아까처럼 뭐 90 나온다고 해서 발정이 안 오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발정은 잘 와요. 예. 그렇다면 발정은 잘 오는데 그러면은 왜 등지방이 중요한가? 예. 그 등지방은 사실은 모돈이 임신 기간을 거쳐서 분만 후에 포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교배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 모돈이 이제 분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분만하기 전까지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등지방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배 시점에서 등지방이 이미 어느 정도 차 있고 그 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 조금 더 늘려서 분만사로 들어가서 포유를 하면서 그 등지방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양 자체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모돈들이 분만사에서 포유를 하는 동안 지방을 조금 있는 지방을 다 소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근육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근육을 소비를 하게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후보돈들의 초교배 시의 등지방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극다산성 모돈들을 현장에서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연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실제로 포유가 원활하지가 않다. 예, 그런 이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죠. 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냐? 그러면은 체형은 괜찮다. 체형은 좋다. 오히려 뭐 사료회사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와가지고 보면 체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농장 같은 경우에도 요 위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등지방이 아니고요. 후보돈 초교배 시에 그 농장에서 활용하는 등각기 남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을 이제 그 관리하는 이제 그 사료회사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높다. 후보돈들의 이 등각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사료를 좀 줄이든가 해서 저 등각을 13이나 14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초교배 시에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러면은 등지방은 실제로 어떤가 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거기 직원이랑 같이 등지방을 찍었더니 15 등각기로 15가 나왔던 이제 후보돈은 등지방이 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각기로 17이면은 굉장히 이제 쪘단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찐 후보돈 같은 경우가 등지방이 14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각기 그 다음에 육안으로 모돈의 체형을 확인하는 거는 근육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근육 성장 대비 등지방이 같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모돈 혹은 예전에 다산성 모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돈 회사에서 측정했던 모돈의 체형 대비 등지방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돼 있다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육안이나 아니면 등각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극다산성 모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적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은 등각기나 유감만 가지고 후보돈의 초교배 시의 체형을 확인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꼭 강조드리는 게 후보돈만이라도 등지방을 측정을 해서 초교배 시의 등지방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입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보돈 관리에 있어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특히 극다산성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을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별도의 아까 얘기했던 덴마크에서처럼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제한된 그런 이제 라이신 함량이 낮은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료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료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극다산성 후보돈을 위한 별도의 이제 사료가 좀 개발이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농장에 가가지고 그 극다산성 후보돈의 체중과 등지방을 측정했던 건데 요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등에도 쓴 게 보이시지만 137kg에 등지방이 8, 9, 이제 일령은 한 211에서 221령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일령은 거의 비슷한데 체중은 161kg인데 등지방이 11. 이 농장은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젖돈 사료를 주다가 이후에 이제 원래 이제 그 급여하는 후보돈 사료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급여를 하면서 측정을 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체중은 뭐 이제 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등지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이제 향후에 극다산성 후보돈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임신사 관리의 이제 오래된 패러다임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 오른쪽 사진은 혹시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시나요? 저게 MS-DOS 시절에 처음 나온 윈도우 3.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펜티엄 7, 뭐 i7 이런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극다산성 후보돈, 극다산성 모돈이라면 사실은 그 관리 방식은 아직도 우리는 저기 윈도우 3.0에 준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임신돈 관리에 있어서의 오래된 패러다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극다산성 모돈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임신사 관리의 이제 패러다임 그러면은 뭐 교배 후에 사료를 어떻게 줄 건지, 그다음에 임신돈의 체형을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 유선 발육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임신사의 말기 사료와 과연 생시 체중이 관련이 있을지, 그다음에 임신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또는 이제 강정 사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요 그래프는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면 2006년도에 이제 제3판으로 출간된 이제 Science and Practice of Pig Production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책이에요. 그래서 2006년이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벌써 한 20년 됐네요. 근데 그 20년 전에 출간된 사진을 임신돈 사료 급여 그래프를 보면 요즘의 트렌드랑은 좀 다른 게 있죠.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어딜까요? 그렇죠. 임신 초기에 사료량이 줄었다가 보통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돼지를 배울 때 초기에 교배하고 나서 진단하기 전까지는 사료를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진단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모돈의 체형 관리기라고 해가지고 체형에 따라서 사료를 조절하고 그러다가 다시 유선 발육기가 들어가면 사료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말기가 되면 증량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갔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가 보면 하이, 로우, 하이.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료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진단이 끝나고 나서는 사료를 감량을 했다가 다시 말기에 사료를 올려주는 이 패턴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다산성 모돈이 도입된 이후에 이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초기에 사료를 왜 많이 줘야 될까요? 체형 관리. 생시 체중. 그러니까 다 이제 맞는 말인데 분만하고 나서 포유하면서 많이 빠진 체형을 초기에 빨리 잡아줘야 그 기간에 뭐 생시 체중, 그 다음에 층아리, 그 다음에 뭐 수태율, 산자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초기에 사료를 많이 주라고 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왜 초기에 사료를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다 근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 산자수가 적으니까, 예. 살이 덜 빠지니까, 예. 착상이 잘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교과서에 보면 초기에 사료를 너무 많이 주면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착상이나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태율이 떨어지거나 산자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사료를 적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산성 모돈이나 극다산성 모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분만사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기에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뭐 프로게스테론이고 나발이고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초기의 감량이 그러니까 교배하고 나서 진단까지의 감량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교배하고 나서 충분하게 늘려줬다가 진단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감량됐다가 말기에 올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일반화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선 발육기 아직 혹시 유선 발육기 지키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도 혹시 뭐 여기 뭐 농장을 다니시는 분 중에 현장에 가서 유선 발육기에는 사료를 감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유선 발육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리는 얘기일까요? 틀리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모든 그 외국 교재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선 발육기 한 65일에서 한 80일 정도 되는 그 시기에 뭘 하지 말라고 돼 있냐면 오버피딩을 하지 말라고 그러게 돼 있어요.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말라고 돼 있는 거지 레스 피딩을 하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많이 주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줄여서 줘라로 번역이 되면서 유선 발육기에 애꿎은 감량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유선 발육기를 해야 모돈의 젖이 막 이제 동글동글해지면서 막 이제 그거 해진다. 근데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때 사료를 덜 먹으니까 근육하고 살이 빠져가지고 더 몽글몽글해져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선 발육기는 요 해당되는 시기에 사료를 많이 주지 과하게 주지 말라는 거지. 예, 절대로 정상적인 이 유지량보다 적게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로 하이를 이제 유지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많이 마른 모돈들 같은 경우에는 예, 중기에 떨어지는 시점에도 체형이 올라올 때까지는 예, 최대한 사료를 많이 줘서 체형을 회복시켜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발표를 하실 때 말기에 이제 임신 사료 증량을 많이 한다 혹은 전환기 사료를 준다 하면서 최대한 생시 체중을 키워보려는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럼 과연 그러니까 말기에 사료를 많이 줬을 때 생시 체중이 늘어나는 거는 일반적인 모돈, 그러니까 유두스보다 적게 실산을 적게 낳는 모돈이나 혹은 유두스 정도의 새끼를 낳는 모돈들에서까지는 확인이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실산 15두를 이상을 낳는 모돈들한테서 과연 말기 증량이 생시 체중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기 두 번째 발표하셨던 유 대표님 효과가 어떻던가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덴마크에서도 생시 체중을 얼마나 올리고 싶겠어요. 예. 생시 체중이 크면 이육 이전 폐사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후 후에도 출하까지 훨씬 더 강건하게 클 수 있다는 거를 걔네들이 모르지는 않는데,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봤겠죠. 과연 사료를 말기에 많이 주는 게 극다산성 모돈의 생시 체중 향상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산 18두 이상이 되는 모돈들을 대상으로 말기 4주 동안, 임신 말기 4주 동안 2.3kg를 준 그룹, 3.3kg를 준 그룹, 4.3kg를 준 그룹의 생시 체중을 비교를 해봤는데 1.31, 1.34, 1.35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폐사율 그러니까 생후 7일 내 폐사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생존율 같은 경우에도 세 그룹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도 요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기에 많은 증량이 극다산성 모돈의 경우에는 생시체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기 4주 동안 3.5kg, 4kg를 준 그룹의 생시체중을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각 그룹의 실산 같은 경우가 3.5를 준 그룹이 18.9도, 4.0을 준 그룹이 18.8도였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생시체중은 1.31로 똑같았다. 예, 그래서 극다산성 모돈에서는 과도한 말기의 사료 증량이 생시체중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물론 달라요. 이제 그냥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모돈, 특히 이제 유색계통이나 아니면은 실산이 14도가 안 되는 이제 다산성 모돈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말기 증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시체중 증가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실산이 15도 이상 되는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말기 증량에 큰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하고 나서 이제 체손실이 회복되는 거를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배하는 시점에 등지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임신 기간에 올라올 수 있는 등지방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분만을 하게 되면서 이후까지 등지방 손실이 많은데 그 빠진 등지방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1mm를 올리는데 유지를 위한 사료량의 평균 20kg가 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0kg를 먹어서 등지방만 1mm가 올라올까요? 근육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모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지방이 올라오면서 최대한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성장하지 않아서 체중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요즘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김문조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신 4주 이후부터는 뭘 하죠? 군사를 하잖아요. 군사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더 지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동물복지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무슨 내용이 첨가가 됐냐면 병원방 모돈의 군사방의 옆에 병원방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군사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럽 쪽의 정돈 개량의 포커스는 또 상당 부분 강건한 지지에도 이제 포커스가 놓여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료 관리를 잘못해서 지나치게 근육이 찌어버리면 근육이 늘어나 버리면 지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등지방을 올리면서 근육은 적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약간 이제 고급진 사양 관리가 극다산성 모돈에서는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만사로 넘어가서 분만사 관리에서의 또 이제 오래된 패러다임 그러면 요 그림은 또 뭔지 아시나요? 오른쪽 왼쪽 그림은? 요게 이제 MS-DOS고 요 MS-DOS에서 저기 C하고 커서 있는 데다가 WIN 윈을 쳐주고 엔터를 딱 누르면 아까 그 윈도우 3.0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분만사의 패러다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오래됐고 그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 사진을 집어넣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분만사 관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나눠볼 얘기 중에 뭐 유도 분만, 그다음에 분만 중에 옥시토신 사용,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에서 많이 하는 뭐 자궁 세척, 그다음에 채미의 기준과 채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처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뭐 관습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목요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이제 임신돈 사료 맨 마지막에 여기 임신 116, 117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혹시 뭐 저렇게까지 사료를 많이 줘야 되나 하고 보셨던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기 임신 1주, 보통 분만 예정일 1주 전에 보통 분만사에 입식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분만사에 입식을 하면 그다음부터 사료를 어떻게 하죠? 조금씩 내려주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116, 117. 그러니까 분만 직전에도 사료를 감량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방염의 위험이 아주 높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말기 증량 사료 혹은 3.0 이하로 내렸을 때는 오히려 사산의 위험이 올라가고 분만 시간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만 전까지는 최대한 사료를 계속해서 원래 먹던 양을 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밑에는 2, 3차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분만 직전까지 3.4, 3.4에서 3.8kg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극다산성 모돈이 들어온 농장에서도 분만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지금 감량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이제 그 116, 117일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임신 일수, 우리 농장의 평균 임신 일수, 그 다음에 우리 모돈의 평균 임신 일수, 그 다음에 임신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유도분만을 날짜를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분만이 어떤 프로세스로 시작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분만을 시작하는 사람은 엄마일까요, 새끼일까요? 예. 엄마가 야 이제 니들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뱃속에서 엄마 저희 나갈래요 해가지고 시작이 될까요? 예, 엄마 저희 나갈래요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죠. 다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예, 뱃속의 자돈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의 태아가 이제 충분히 크고 자궁이 이제 너무나 이제 좁아지고 하면 자궁 내에 이제 용적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태반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소도 이제 나한테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이제 엄마가 태반을 통해 가지고 탯줄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영양분도 이제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태아의 뇌하 수체하고 부신해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반을 타고 엄마한테로 전달이 돼서 엄마의 몸속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만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태반에서 이제 그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양이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이 늘어나면서 이제 저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을 수축시키기도 하지만 경관을 느슨하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 프로스타글란딘이 무슨 성분이죠? PGF2알파. PGF2알파의 PG가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F2알파는 뭐 할 때 쓰죠? 황체 퇴행하는 성분인데 그걸 우리가 언제 쓰죠? 현장에서? 유도분만 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아의 머릿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기전이 쭉 나와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돼서 분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주입하는 유도분만제는 2단계에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과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개입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성장을 하고 자궁의 용적이 부족해지니까 스트레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쪽자폐라고 써놨는데 저기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여기 무슨 뜻이죠? 비좁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이제 제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제 예전에 직장에 이제 동료분들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 딸도 이제 6년을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 집에 가가지고 저한테 아빠 쪽자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쪽자폐가 무슨 뜻이야? 쪽자폐가 쪽자폐지 뭘 막 그러던데 쪽자폐가 이제 알고 보니까 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끼들이 클 만큼 커서 자궁이 이제 좁아졌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엄마 나 나가야겠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분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프로스타글란딘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접종하는 시점이 과연 새끼들과 맞춰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맞춰서 진행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모돈의 임신 기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 모돈의 임신 기간 하면 며칠로 알고 계세요? 114, 115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피그 333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이게 스페인 수의사들이 만든 이제 그 양돈 전문 이제 온라인 사이트인데 저 333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3개월, 3주, 3일. 그거를 3달 하면 90일, 3주 하면 21일, 3일 하면은 총 며칠이죠? 114일. 그래서 그 돼지의 임신 기간을 114일이다. 그래서 3개월, 3주, 3일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이제 쟤네들이 333이라고 만든 건데 거기에서 2014년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이제 우리 회사의 이름을 334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뭘까요? 점점 모돈의 유전적인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모돈의 임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목을 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유도분만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게끔 놔뒀을 때 농장의 평균 임신 기간이 뒤로 점점 더 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실험을 왜 했을까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다산성에서 극다산성이 되고 극다산성이 된 모돈들을 계속해서 114일, 115일 기준으로 유도분만을 하다 보니까 걔네들의 생시 체중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초기 폐사율도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후 하고 나서도 애들 상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의 영향이 혹시 우리가 너무 빨리 분만에 개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도분만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임신 기간이 뒤로 밀린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그 기사가 2014년에 나왔고 또 2021년에 이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요런 이제 유럽 쪽의 농장의 평균 임신 기간을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기사가 또 나왔었는데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농장의 임신 기간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거를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해 가지고 이 기사에서 뭐라고 달았냐면 아까 그 기사가 2014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모돈의 임신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빨리 유도분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유럽에서 늘어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도분만을 하지 않는 농장들이 늘어났고 그것들이 전산에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임신 기간의 증가로 확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기사를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기간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유도분만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연분만을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목요일 날 이유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우리가 주간관리에서 목요일 이유가 정착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렇죠. 114일, 115일 임신기간을 상정을 하면 딱 목요일 날 이유를 해야 월화의 교배가 들어가고 월화의 교배가 들어가야 목금토의 분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분만사의 관리자가 풀로 상주할 때 관호분만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요일 날 이유를 해야 115일 기준으로 저 분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임신기간이 116일, 117일, 118일 저렇게 길어졌을 때 목요일 날 이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유도분만을 안 하고 자연분만을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인 자연 임신 기간이 길어진 만큼 유도분만을 설사 하더라도 유도분만의 시점 자체가 뒤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분만 날짜는 당연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분만이 금, 토, 일, 월, 일월화 저런 식으로 뒤로 이제 주말이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포함이 되면서 막 이제 밀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 덴마크의 한 이제 그 종돈장에서 저한테 이제 보내준 그 농장의 이제 전산 성적인데 거기에 이제 임신 기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가 표를 보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1년 이제 요건 이제 4주 간격으로 이제 분기별에 이제 반기 평균 해가지고 나오는 게 118일이 나오더라고요. 평균 임신 기간이. 근데 저 농장은 유도분만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덴마크고 종돈장이에요. 덴마크는 종돈장은 유도분만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도분만 호르몬이 나빠서? 종돈의 자연적인 임신 기간을 자기네들이 종돈을 분양하는 농장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돈장, GGP, GP 둘 다 공이 유도분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기간은 오로지 자연분만에 의해서 기록된 데이터고 11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날 이유를 했을 때 분만이 월, 화, 수 딱 좋을 때
몰리겠죠. 그래서 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금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도분만을 만약에 꼭 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농장에 사용하는 종돈의 진짜 자연적인 임신기간에 대한 정보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 평균 임신기간 전날 유도분만제를 사용을 해야 최대한 우리가 뱃속에서 새끼들을 완숙을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래야 생시체중, 그 다음에 출생 직후 폐사율, 그 다음에 이후 전 폐사율, 그 다음에 이후 후에 이제 증체 폐사 부분까지도 잘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농장에서 지금 유도분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우리 농장의 돼지의 평균 임신 기간이 114나 115가 맞느냐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도분만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그보다 먼저 나오는 분만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10%? 10%에서 30%? 예. 뭐 한 3, 4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평균에 맞춰 있다. 왜냐하면 정규 범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 그다음에 우리는 유도분만 하기 전까지는 분만이 하나도 없어. 이런 농장은 뭐다? 우리 농장의 종돈의 평균 임신 기간이 의외로 긴데 우리가 너무 빨리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도분만을 굳이 해야 된다. 자연분만이 어렵다.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유도분만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간호분만, 분만 동기화, 그다음에 용이한 양자 관리 그런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종돈의 평균 임신 기간에 맞는 유도분만이 적용이 돼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간호분만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도분만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장에 가보면 특히 이제 목요일 날 방문하는 농장에 이제 분만사에 들어가 보면 새끼들은 막 분만을 하고 있는데 분만사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분만사 팀장님 어디 가셨냐라고 물어보면 다 이유 도와주러 갔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유도분만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목요일 날 설사 이유를 도와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분만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이상은 분만사에 남아서 끝까지 간호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거면 아예 유도분만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극단환성 모돈이 현장에 들어와서 이게 유도분만을 원래 하던 농장이 유도분만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 굉장히 좀 이제 좀 조바심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1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만 예정일을 잡아놨는데 116일, 그러니까 이 농장은 보면은 저기 실제로 이제 뭐 유선에서 젖이 나오는지 혹은 뭐 이제 이 분만의 징후가 보이는지를 예정일 전날 혹은 예정일 당일부터 매일 체크를 했다라는 걸 표시를 하게끔 분만 관리가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기미가 없으니까 초조하잖아요. 그러다가 임신 일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일째 분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극단환성 모돈이 들어왔으니까 유도분만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지 관가했던 게 그 옥시토신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원래 농장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9시 10분, 여기 6시 50분에 출근해가지고 새끼들이 분만을 시작한 걸 확인을 했고 여기 7시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7시 한 20분, 30분 정도에 새끼가 이제 세 번째 새끼가 나오고 그 이후로 새끼가 없으니까 첫 번째 옥시토신을 이제 8시 50분에 주사를 한 거예요. 안 나오니까 1시간 이상 안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새끼가 나왔는데 사산으로 나오고 그리고 쭉 분만이 이루어지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10시 50분에 마지막 분만이 있고 그 다음에 2시 10분에 3마리가 분만이 돼 있고 3마리가 사산이 된 걸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점심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옥시토신을 한번 찌르고 2시에 이제 현장에 나와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3마리는 분만이 돼 있었고 3마리는 사산으로 돼 있었다. 근데 요거 역시 제 생각에는
점심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찌른 옥시토신이 유발한 사산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이 옥시토신이 너무 과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옥시토신은 사실은 응급약이거든요. 예. 분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호르몬은 사실은 상비약이 아니고 응급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분만사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분만사에서 새끼 받을 때 보면은 새끼가 안 나오면 막 짜증도 나고, 예. 이거 이제 빨리 좀 담화살이라도 해놓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예, 퇴근할 때까지 안 나오고 그러면은 막 여기서 욕구가 막 용서숨치죠. 와, 한번 찔러볼까? 예, 찔르면 쑥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대개 보면은 찔르면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냐 하면, 혹시라도 정체돼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제대로 태가 벗겨지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서 질식을 해서 밖에 나와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자궁 수축은 잘 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옥시토신을 찔러서 수축을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탯줄이 끊어져서 안 죽어도 되래가 뱃속에서 사산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옥시토신은 사실은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엔간하면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농장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옥시토신을 사용하지 말고 현장에서 이제 분만을 그러니까 유도 분만 없이 자연 분만으로, 그다음에 옥시토신 사용 없이 분만 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분만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미라로 나온 거 이외에는 사산이 없이 이렇게 분만이 되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옥시토신은 정말 가급적이면 분만 중에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농장 같은 경우에도 유도 분만도 안 하고 옥시토신도 안 쓰는 농장인데, 예, 세 개가 다 밤 사이에 새끼를 나눈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와봤더니 5시 반에 21마리가 나와 있고 1마리가 사산으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해 보니까 23마리가 예, 실산으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아침에 6시에 와 보니까 15마리, 16마리, 16마리는 살아서 나왔고 17마리, 그러니까 1마리가 사산이 된 상태였고 7시에 추가적으로 사산이 돼서 나왔다.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잘 보시면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옥시토신을 언제 쓰냐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분만이 다 끝난 다음에 써요. 예. 저희가 후산 처리할 때 보통 유도 분만제를 또 후산 처리용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후산 처리의 목적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강하게 밀어서 배출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옥시토신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에 나와서 체크를 하고 더 이상 없는, 분만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해서 6시에 옥시토신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6시 반에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 끝난 것 같다 해가지고 7시에 옥시토신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와가지고 17마리 다 나온 것 같은데 해가지고 6시 40분에 옥시토신을 놨는데 7시에 사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 속으로 저거를 좀만 늦게 놨으면 저 마지막 거는 살아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옥시토신은 분만 중에 사용하지 말고 분만 후에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시토신이 그럼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냐? 그래서 옥시토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에 굉장히 강력한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나치게 강한 수축은 득보다 실이 많고요. 그다음에 분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한 수축은 후산 배출을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궁 세척을 할 때 잔류물을 더 강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시토신은 예, 후산 처치용으로 분만이 종료가 되고 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시토신은 굉장히 강한 수축을 유발하고 자궁 쪽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옥시토신을 주사하고 난 다음에는 진통제로 멜록시캄 성분의 진통제를 한번 같이 주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가 분만이 다 끝나고 나면 분만이 끝난 모돈들한테 옥시토신 후산 처치용, 그다음에 반대편에 멜록시캄 주사, 그렇게 해서 이제 후산 처치를 이제 그 분만 마무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옥시토신이 과하게 분만 중에 사용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너무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탯줄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탯줄이 끊어지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예, 태아가 그 양막 속에서 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질식이 됐다 안 됐다, 질식의 위험이 있었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질식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그렇지만 괄약근이 열려요. 괄약근이 열리면서 태아의 뱃속에 있던 태분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양수 안에 퍼지고 그거를 뒤집어 쓴 태아들이 저렇게 많이 나온다 싶으면 예, 우리 농장에서 옥시토신을 잘못 쓰고 있구나라고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세척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텐데, 예, 저희 그 현장에서 자궁 세척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자궁 세척을 혹시 프로그램처럼 하고 있는, 예, 효과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궁 세척, 그다음에 이 자궁 세척은 사실은 사람한테는 이제 잘 안 쓰지만 우리 사람한테 이제 위세척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위세척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세척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약 먹은 분들, 저 독극물 같은 거 섭취하신 분들 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위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배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위세척이잖아요. 예, 그 용어가 이제 가스트릭 라바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궁 세척은 유테린 라바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자궁 세척 같은 경우가 원래 어느 동물에서 많이 하냐면 말에서 많이 해요. 예, 그다음에 돼지 모돈에서의 자궁 세척을 제가 구글이고 보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딱 하나 찾은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미국 과학자가 특허로 모돈용 자궁 세척 기구를 특허를 내놓은 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찾았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모돈 자궁 세척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못 찾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저 유테린 라비지 홀스 해가지고 말의 자궁 세척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척액이 굉장히 굵은 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갔던 용액이 들어간 만큼 밖으로 안에 것들을 끄집어 갖고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자궁 세척 보면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집어넣는 도구로 뭘 쓰죠? 예, 교배할 때 쓰는 카데타를 쓰죠. 그 카데타의 직경이 굉장히 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막 이제 거기다 베타딘도 넣고 항생제도 넣고 해가지고 그거를 쭉 짜서 집어넣으면 그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만큼 다시 나오는 걸 확인을 하세요. 잘 나오는가요, 밖으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위세척, 자궁세척은 들어갔던 게 그대로 나오는 게 목적이지 그 소독약, 항생제를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실시를 하려면 예. 들어간 만큼 나올 수 있도록 뭐 그 들어가는 관의 직경이나 아니면 들어가는 거는 중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높이 있고 나오는 거는 밑으로 빼놓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자궁세척은 그저 마음의 위안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옥시토신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자궁 세척할 때 보면 주입기를 넣기, 그러니까 그 저 세정액을 자궁으로 집어넣기 직전에 혹은 넣고 나서 직후에 옥시토신을 주사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궁에서 강력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 잔류물들을 더 짜서 그 세척액이 밖으로 더 잘 배출 수 있도록 촉진을 하는데 옥시토신은 예, 그럴 때 써야 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꼭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미에 대한 기준이에요. 예. 극다탄성 모돈이 들어오면서 산자수는 늘어났지만 생시 체중이 줄어들고 생시 층아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야 이거를 우리 예전에 관리하던 식으로 체미도태를 잡든가 아니면은 실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산으로 놔뒀다가 운 좋게 살아남아서 이유두스에 포함시키는 그런 식의 관리가 만약에 극다탄성 모돈에서 이루어진다면 되게 많은 이제 농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총사는 많은데 혹은 실사는 많은데 이유두스로까지 이어지지가 못해. 그게 바로 요 체미동 관리, 체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덴마크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그 체중에 따른 폐사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외인 게 600g짜리도 거의 생존율이 70%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체미를 도태를 할 대상이나 아니면은 재수가 좋아서 이유까지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말거나라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에서 2년 동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제로 다산성 모돈을 이제 극다산성 모돈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 덴마크에서 온 그 농장 책임 관리자한테 거기는 채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그램부터 도태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매년 나왔어요. 보면 항상 이제 그 관리자가 대답을 하시는 게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다. 일단 숨 쉬어서 살아나오면 다 키우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데 뻘뻘뻘뻘 하면서 젖을 찾아가지고 젖을 잘 먹으면 그냥 그대로 이제 놔두고 관리를 하고 만약에 젖을 제대로 못 잡고 좀 비실비실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온도 관리. 보온구역의 온도를 36도 이상으로 맞춰놓고 충분히 체온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당 공급. 대부분 얘네들의 체온이 낮아서 이제 비실비실한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몸속에 저장돼 있었던 당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 당을 빨리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도당, 저희 그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혹은 수액에 첨가하는 그런 포도당 단일 제제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기타 이제 양돈용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제 채미용으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은 사실 덴마크 돈가를 고려했을 때 현장에서 쓰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뭐를 쓰느냐? 시중에 보면은 콜라 사이다 청량음료 있거든요. 그 청량음료가 대부분 당 함량이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까서 탄산을 다 빼고 그냥 저희는 이제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사이다를 걔네들한테 줘도 여기에 10% 포도당을 공급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채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린 채미란 기준이 없다. 무조건 살아나오면 해본다가 이제 중요하고 사실은 그런 관리가 돼야만 극다산성 모돈의 실산이 이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임신기간과 관련해서 그때 저희 세미나에 왔었던 덴마크 그 종돈장의 현장 관리 책임자 저 사진에 있는 여자분인데 저분한테 이제 그 관리하는 농장의 평균 임신 일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고 너의 유도분만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라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4개 농장에서 평균 임신 일수가 118일, 117일, 117.5일, 118일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이틀에서 3일까지도 평균 임신 일수는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덴마크의 이제 극다산성 모돈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종농장에서 유도분만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만약에 불법이 아니게 되더라도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새끼들이 뱃속에서 완전히 분만이 될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런 나의 생각이 한국의 양돈 농가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메일을 마무리를 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분만을 굳이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돈의 평균 임신 기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종돈장에서도 유도분만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다면 그 종돈 회사에서 수입한 원종 회사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라도 어쨌든 그 정확한 임신 기간을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유도분만 일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유도분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적인 간호분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분만 예정일을 산출을 할 때 현장에서 이제 교배 시작일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아니면 교배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시작일. 그래서 반대로 교배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분만 예정일을 설정을 하면 분만 예정일이 지나치게 당겨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극다산성 후보도는 등지방이 중요하다. 근육질은 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임신 초기 사료급여가 이제 폐하의 생존율이나 생시균일도 그다음에 말기 사료가 아닌 초기의 충분한 사료급여가 생시 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분만 전까지 급여량은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분만사 입식하고 나서 점진적인 감량은 분만 시 사산율 증가나 아니면은 분만 직후에 폐사율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신 기간
아마도 115일 이상이 됐을 건데 현장에서 확인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유도 분만의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시토신은 분만 중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씀. 그다음에 더 이상 채미를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게 좀 주제랑 좀 다르습니다. 이게 좀 덴마크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급여할 때 왜 안 내려오고 정액 주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타 있느냐가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만화나 아니면은 이런 데 보면은 그 정자가 막 꼬리를 치면서 난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정자가 이 꼬리를 쳐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는 거의 난자 앞에서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난자를 만나러 갈 때는 어떤 힘으로 갈까요? 모돈이 흥분을 해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고 자궁이 수축을 해서 막 연동 운동이 돼야 밀려서 정자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넣어놓고 정액을 넣어놓고 저기 비둘기호를 태워서 난자를 만나러 가게 할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계속 흥분을 시켜서 KTX를 태워 가지고 난자를 만나러 가게 할 건지 아무래도 많은 양의 정자가 주입이 되지만 그 정자가 최대한 빨리 도달을 해야 그만큼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끝까지 정액 주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모돈을 위에서 이제 누르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저기 발 뒤꿈치하고 해가지고 계속 옆구리 문지르고 그다음에 그 외음부 있는데 막 두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덴마크에서 또 보면 그 전에 막 나왔던 게 그 바이브레이터. 여 옆에다 껴가지고 득득득득득득 하면서 그 에어 그 프레셔로 해가지고 주는 이제 그런 거라도 써서 했던 이유가 그 정액의 원활한 난자 앞에까지 이동을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심 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발생이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걔네들은 항생제 쓰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농장별 사용 총량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의사의 일일이 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수의사가 과하게 처방을 하면 수의사가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항생제는 가급적이면은 안 쓰고 그 다음에 설사 항생제를 쓰더라도 덴마크에 가서 보셨으면 대부분 보셨겠지만 주사침이요. 우리 예전에 농장에서 쓰는 철침을 쓰거나요. 아니면 환웅 목심 얘기할 때 주사침을 여러 번 찌르면 주사침 끝이 마모가 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철침은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기 때문에 여러 번 주사를 해도 그런 이게 철심이 끝에가 이제 손상이 되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환웅이나 그런 위험이 덜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일회용 주사침 같은 경우에도 그 주사침하고 플라스틱 그 주사기 연결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사침이 뭐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할 이제 위험이 없는 동물 전용 주사침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생 빈도가 낮지 않을까. 그다음에 혹시 발생이 됐을 때 뭐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